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새롭게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 지지난주 언론사에서도 이 지금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법안이다. 그렇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어찌되었건 저희는 제정이 된 그 법안의 내용과 실무상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법이 그러면 왜 제정이 됐는지 그 입법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네. 실제 이 법이 제정이 된 배경에는 실제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건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화력발전소에 김용규 씨 사건이 있었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천 물류센터에 화재 참사 같은 중대 산업재해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중대 시민재해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도 예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뭔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런 중대한 재해들을 예방을 해보자라는 고민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중대재해라는 거는 사후 처벌의 문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쏟고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냥 냅둬서는 투자를 안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법적인 리스크가 되니까 비용을 투자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곧 중대재해 예방의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인 거고요. 네. 한편으로 경영계 입장에서는 처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처벌 만능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앞서서 실제 발생했던 사건 사고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시민재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법상에 있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중대산업재해가 뭐고 중대시민재해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이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네, 한번 정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대산업재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재죠. 네. 산재라고 하면은 이제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는데, 네. 이런 산재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을 하면은 중대산업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정한 결과라는 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한 경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망 이외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을 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앞에 이제 산업재해는 실제 이제 일하는 네. 그렇죠? 근로자들에게 네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이 제공하는 원료나 제조물 아니면은 이용시설 같은 것에서 이용자들이 네네. 이것을 이용을 하다가 사망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망 이외의 결과가 네. 발생을 했을 때 네. 중대시민재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여기서 규율하고 있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 말고도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네. 노동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사용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텐데, 그렇죠.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은 처음 있는 용어예요. 네네. 네, 이 용어는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죠? 규정 자체를 네네네. 좀 살펴보면요. 네네. 우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 전부를 경영 책임자 등의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공공기관의 장들도 전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그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정의 규정을 만든 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떤 이유가 있죠? 경영 책임자 등이라는 이제 규정을 만드는 이유는 네. 이제 앞서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은 중심은 처벌이죠. 네네. 근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처벌 대상자를 특정을 하기 위해서 네. 경영 책임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처벌 대상이 이 경영 책임자 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이러한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어떤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제정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제정된 뒤에도 논란이 네.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저희가 앞에서 중대재해라는 게 일정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게 네네. 중대재해다. 일정한 결과 발생만을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은 이거는 결과 책임을 지우는 거다. 그래서 행위 책임이 없어도 결과 책임을 지우는 거는 우리 책임주의에 반하는 거다. 네네. 그래서 행위 책임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일정한 의무 위반이 있을 때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해야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경영 책임자 등에게 부여되고 있는 의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 의무를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떤 의무들을 부여를 하고 있나요? 네, 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4가지 의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2호, 3호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거의. 네, 네. 근데 1호하고 4호 같은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만은 이 네. 자체로 뭔가 좀 명확하지 않다. 네.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호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의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이고, 네. 3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 뭐 근로감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지 여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네. 1호와 4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기업의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예방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의무 위반을 판단하기에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업이 무언가 예방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 법에서 정하는 의무인 것인가 그것이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 의무를 이행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영계 쪽에서 이걸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거는 처벌을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네, 네. 형사처벌을 규율을 한 법인데 네, 그러면 당연히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네, 네,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명확하지 않는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뭐 대통령령까지 봐서 뭔가 명확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는 네.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확대를 한 부분인데요. 네네. 네. 이게 이제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노동계는 임대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도급, 용역, 위탁 등까지만 이제 한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이제 원청이죠. 네네. 원청의 경영 책임자 등한테는 앞에서 저희가 말한 4가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네. 그 원청의 경영 책임자까지도 전부 다 처벌을 할 수 있는 네.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 법 조문을 보면은 그 원청 회사 이제 도급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죠? 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에 있는 자인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요거에 해당이 되는 원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청, 도급, 용역, 위탁에 해당하는 이제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이 경영 책임자 등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그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네. 제일 관심사죠.
네, 그러면 이제 처벌 수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사고와 사망 이외의 사고로 저희가 분류를 했었는데 그렇죠. 우선 한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사망사고와 관련한 벌칙 규정을 보면 이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복적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죠. 그쵸. 병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러면 이 1년 이상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1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그러면은 이제 몇 년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30년 이하?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형법에 따라서 이제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네. 거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10억 원 이하라는 거는 이제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러면은 하한선은 얼마인가요? 역시 형법에 따라서 5만 원 네. 네, 이상. 갭이 굉장히 크긴 한데 네네. 어쨌든 5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나올 거예요. 네. 이제 양형 기준이 나오면 그거에 좀 따르겠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사망 이외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면 경영 책임자 등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망 이외의 사고와 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망 사고가 처벌 수위가 똑같아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경영계에서 네.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 이렇게 네, 처벌 수위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양벌 규정을 보시면요. 네.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 이외에 뭐 법인이나 기관 등이 뭐 상당한 주의라던가 감독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그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양벌 규정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보시면은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다음에 사망 이외의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역시 네. 산업안전보건법상은 사망사고 시에 10억 원 이하죠. 그래서 네네. 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망 이외의 사고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망사고가 똑같이 네. 양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이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두 가지 법 다 위반이다 네네. 라고 하면은 특별법 관계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그 법정형 하나만 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입법 과정에서는 그 두 개를 합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지만 그쵸.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특별법 관계에 있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이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실제 손해가 발생을 한 부분까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요 손해배상의 원칙을 넘어서서 네. 실제 손해액보다 그걸 초과하는 부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다음으로는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금 이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적용을 배제를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노동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 이 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시행 시기를 보시면요. 네, 시행 시기 언제죠? 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네. 경과한 날부터 네.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이죠. 그럼 결국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네. 이 경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을 네.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법안이 일단은 정부로 이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월 말쯤에 공포가 될 거예요. 그러면 2022년 1월 말 정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대통령령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선제적으로 뭐 TF팀을 만들고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네.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제 가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조언을 드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당장 기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일단은
사업장마다 그 위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 다를 거고, 뭐 장소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이 나와 보면은 그때 네. 뭐 단계적으로 조금 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주 52시간제처럼 이거는 계도 기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할 거냐라고 네.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뭐 네. 개인적으로는 계도 기간을 부여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이제 산업법상의 위험성 평가 제도와 같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그 기업의 리스크, 산업 안전 관련한 리스크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만으로도 일단은 기업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되었건 계도 기간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근데 그때 한번 틀렸죠. 네, 모릅니다. 네. 어찌되었건 오늘도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최근 법 개정에 대해서, 제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